이게 사람 얼굴이냐 도깨비 텔바가지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공보 자국 가득한 얼굴을 숙인 채 해진 보따리 하나만을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서는 여인 향이. 헌데 이 여인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 뒤에는 무너져가는 이 가문을 다시 세울 천기누설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숨은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조선의 숨은 야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 땅 이 진사댁의 홀렛날에 내리는 비는 유난히도 차고 매서웠습니다. 몰락해가는 양반가의 허울뿐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진사가 선택한 마지막 수는 지방의 부유한 현감이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난 최씨 가문이 외동딸 향이를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경상도 땅에 기름진 전답 수백 마지기를 홀로 물려받은 향이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진사. 댁 입장에서 보면 가문을 다시 세워줄 거대한 재물 보따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따리를 싼 보자기는 너무도 투박하고 흉측했습니다. 어린 시절 지독한 두창을 앓았던 향이의 얼굴은 거친 고모, 껍질처럼 울퉁불퉁한 곰보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원삼 속에 몸을 감추고 앉아 있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족두리의 무게보다 무거운 것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하객들의 은밀한 비웃음과 수군거림이었습니다. 향이는 면사포 아래로 자신의 거친 손등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모님마저 계시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이제 자신이 기댈 곳은 오직 남편이 될 태석. 도련님의 자비뿐임을 그녀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 첫날 밤의 문턱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방으로 들어선 태석은 거칠게 신부의 면사포를 걷어올렸습니다.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 속에 드러난 향이의 안면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깊게 패인 자국들이 촛불의 각도에 따라 기괴한 음영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마치 밤중에 마주친 귀물과도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령 사람이란 말이냐? 태석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가 발로 찼던 술상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엎어졌고 술병에서 흘러나온 탁주가 방바닥의 흰 장판지를 누렇게 적셔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혐오, 그리고 속았다는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사지로 밀어넣으셨구나. 저 막대한 전답이 내 것이 된다 한들 이 흉측한 년과 한 이부자리를 써야 한다면 내 차라리 굶어 죽겠다. 내 오늘부터 이 방에는 절대로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 태석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닫힌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이쳤고 향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곰보 자국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길을 내며 턱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수놓아진 원삼자락을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으나 입 밖으로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절망이 그녀의 목구멍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새벽 안채의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향이가 올리는 천문한 인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신경질적으로 털며 며느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미 향이가 가져온 전담 문서들은 박 씨의 안방 깊숙한 곳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재물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신보였지요. 에잇, 재수 없게 시리. 어디서 저런 흉물스러운 것이 들어와 가문의 대를 잇겠다고 하는 건지. 내가 가져온 땅들은 그동안 우리 가문이 짊어진 빚을 갚고 내 서방님 뒷바라지하는 데 쓰일 테니 그리 알 거라.
너는 이제 입 하나 보태는 식충이나 다름없으니 안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저 뒷방 구석에서 종처럼 지내거라. 박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향이의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마당 끝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재산만 탐내고 인간으로서의 대우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진 버선코 끝으로 아침 이슬이 스며들어 발끝이 시려왔으나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향이의 삶은 며느리가 아닌 이름 없는 부엌대기의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향이에게 곡간 열쇠는커녕 끼니 때마다 썩어가는 나물과 탄 밥찌꺼기만을 던져주었습니다. 태석은 아내의 얼굴이 끔찍하다는 핑계로 아예 집을 나가 주막에서 기생들과 살다시피 했습니다. 향이가 가져온 그 귀한 전담 문서들은 태석의 손에 들려 노름판의 판돈으로 하나둘씩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멸시 속에서도 향이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면 남몰래 뒷방에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린 낡은 혼이불 조각들을 모아 정성스럽게 자수를 놓았고 산에서 캐온 약초들을 말려 작은 주머니에 담아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향이는 이 무지한 시댁 식구들이 날려버리는 가문의 조각들을 조용히 다시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바보스러움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 고요하게 뿌리를 내리는 숲의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낮게 내려앉은 이 진사댁 뒷마당은 서리가 발끝을 파고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향이는 터진 손등을 치맛자락에 대충 문질러 닦으며 깊은 우물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시집올 때 가져온 전답 수백 마지기와 넉넉한 금부치들은 이미 시어머니 박 씨의 안방 괴짝 속으로 들어간 지 오래였고 남편 태석은 그것을 담보로 노름판의 판돈을 마련해 가문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 이 집안의 빚을 갚는 데 쓰였건만 향이에게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닌 복없는 년이라는 모진 구박뿐이었습니다. 아직도 물을 다 못 길었느냐? 이 게으른 거사, 얼굴이 그 모양이면 몸이라도 재빨리 놀려야지. 안방 문을 거칠게 열고 나온 시어머니 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독대를 쨍하게 울렸습니다. 박 씨는 향이가 새벽부터 정성껏 닦아놓은 장독 위에 먼지가 앉았다며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마당을 쓸던 대바람에 흙먼지가 향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으나 향이는 그저 묵묵히 허리를 숙여 절을 할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곧 아침상을 올리겠습니다. 향이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하고 낮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어머니는 향이에게 쌀밥은커녕 보리밥 한 그릇도 아까워했습니다.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물에 만 것이 향이의 유일한 끼니였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원망하는 대신 가마솥 안에서 피어오르는 허연 김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구나. 시어머니의 허영은 끝이 없고 서방님의 발길은 이미 집 밖으로 향했으니 내 손으로 무언가 따로 준비해두지 않으면 정말 머지않아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향이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쓰레기라며 내던진 것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유행이 지났다며 찢어버린 비단 조각들, 냄새가 고약하다며 내다버리라 명한 곰팡이 쓴 매주, 심지어 태석이 술김에 찢어발긴 낡은 서책들까지도 향이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호롱불도 켜지 못한 채 달빛의 의지에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비단 조각들을 이어붙여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문양의 약주머니와 놀이개를 만들었고 그 위에 친정 어머니께 배운 특유의 섬세한 자수를 놓았습니다. 또한 버려진 묵은 메주들을 정성스레 씻어내고 산에서 직접 캔 약초 가루를 섞어 다시 담갔습니다. 저 공보 며느리가 만든 걸 누가 산다고 그래. 동네 아낙들이 우물가에서 향이를 비웃었습니다. 흉측한 얼굴의 여인이 만든 물건에는 부정이라도 탄다며 침을 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이는 굴하지 않고 시장통 구석의 옹기장수에게 자신이 만든 주머니들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젓던 노인도 향이의 자수가 시장의 어떤 비단 상점 것보다 견고하고 그 문양이 기품 있다는 것을 곧 알아챘습니다. 한 푼, 두 푼, 푼돈이 하나둘씩 향이의 해진 치마폭 안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향이는 이 돈으로 다시 귀한 약재 씨앗과 질 좋은 소금을 샀습니다. 시댁의 재산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으나 그녀의 뒷방 구석에는 그녀의 노동과 눈물이 서린 진짜 자산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안채의 상황은 날로 가관이었습니다. 태석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진저리가 난다며 주막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기생들의 비단 치마폭에 쌓여 향이가 가져온 마지막 전담 문서까지 저당 잡히는 줄도 모르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씨는 향이가 담가둔 장단지에서 향긋한 내음이 풍겨오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감히 네 허락도 없이 장을 담근 깨야? 흉측한 손으로 만진 장을 누가 먹는다고. 당장 내다 버려라. 박 씨는 롯데야를 날려 향이의 발치를 때렸습니다. 발목에서 시퍼런 멍이 올라왔지만 향이는 아픔보다 앞날의 걱정이 더 컸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가 어제보다 더 가깝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향이는 박 씨 몰래 장단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어머니, 이 장맛이 훗날 어머니의 목숨줄이 될 것임을 어찌 모르십니까? 향이는 자신의 뒷방 구석 깊숙이 숨겨둔 낡은 보따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에서 모은 엽전 몇 잎과 정성으로 살려낸 시간장 단지 그리고 밤을 지새우며 기운 비단 주머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멸시와 천대를 견뎌낸 향이의 피눈물이자 머지않아 닥쳐올 가문의 파산을 견뎌낼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서늘해진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주막에서 돌아온 태석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험상궂은 사내들이 굴비 엮듯 줄을 지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향이는 마당 구석에서 절구질을 하다 멈칫하며 그들을 보았으나 사내들은 공보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침을 뱉으며 방 안으로 구둣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사대부 집안 마당에 발을 들이는 것이냐? 시어머니 박 씨가 놀라 튀어나왔지만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향이가 시집올 때 가져온 경상도 땅의 전담 문서들과 이 집안의 안채를 담보로 잡힌 차용증이었습니다. 태석이 노름판에서 마지막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문의 대들보를 통째로 사채업자들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진사댁 마님, 큰 소리 칠 때가 아닙니다. 댁의 아드님이 이 문서들을 판돈으로 걸고 어젯밤 홀짝에 홀라당 다 날리셨소. 이제 이 집도 저 논밭도 다 우리 상단 소유란 말이요. 사흘 내로 짐 싸서 나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아시오. 사내의 서슬 퍼런 말에 박 씨는 뒷목을 잡으며 마루 위로 쓰러졌습니다. 태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기는커녕 방구석에 처박혀 머리를 감싸쥐고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향이가 가져온 그 귀한 유산들이 자신을 살릴 마지막 기회인 줄도 모르고 술기운과 노름의 광기에 취해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향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쓰러진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이고 냉수 한 그릇을 떠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 물그릇을 향이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상판대기가 흉물스러워 내 아들이 밖으로만 돌다가 이 사달이 난 게 아니냐. 복덩이는커녕 망조를 들고 온 년. 쏟아진 물이 향이의 공보 자국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향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눈빛으로 구석에 떨고 있는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석은 아내의 시선이 닿자 소름이 끼친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지 마라. 저 괴물 같은 눈으로 나를 보지 마란 말이다. 내가 내 아내만 아니었어도 내가 주막을 전전하며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향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도 그 몰락의 책임을 아내의 외모 탓으로 돌리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향이는 비로소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신락 같은 연민마저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내뱉는 저주와 욕설을 묵묵히 받아내며 속으로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셨군요. 내 어찌 이 무너지는 석가래 아래서 함께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날 밤 집안은 곡소리와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빚쟁이들은 안방 괴짝을 뒤져 박 씨가 아끼던 비단 옷가지와 남은 금가락지들을 닥치는 대로 자루에 담았습니다. 향이는 그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가 버린 쓰레기 속에서 건져 올려 정성껏 살려낸 시간장 단지와 밤새 기운 비단 주머니들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시댁의 재산은 이미 먼지처럼 사라졌으나 그녀의 낡은 보따리 안에는 그녀만의 정직한 노동이 빚어낸 진짜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의 방탕함이 부른 파멸은 가차 없었습니다. 사흘 뒤면 대문 앞에 붉은 딱지가 붙고 이들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 박 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화풀이를 향이에게 쏟아부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집 문턱을 붙잡고 있는 게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안개를 뚫고 박 씨의 악에 바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안방 마루에 압류를 알리는 붉은 종이를 붙이고 간 직후였습니다. 박 씨는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마당을 쓸고 있던 향이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가문이 망한 화풀이를 쏟아낼 대상은 오직 이 공보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차비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서방님과 함께 몸이라도 피하셔야지요. 향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평온함이 박 씨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습니다. 박 씨는 옆에 있던 빈 사발을 향이에게 내던졌습니다. 사발은 향이의 발치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 하나가 그녀의 복숭아뼈를 스치며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피하긴 어디로 피한단 말이냐. 내 상판대기가 흉물스러워 집안에 막아 끼더니 끝내 내 아들 앞길까지 막고 살림을 거덜냈구나. 내가 가져온 전답도 내 애군이 끼어 노름판에 날아간 것이니 너는 이 집안의 원수다. 당장 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꺼져버리거라.
방구석에서 넋이 나간 채 침을 흘리며 앉아있던 태석도 거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거라.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너를 볼 때마다 내 신세가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만 없었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게야. 자신이 노름에 미쳐 아내의 유산을 탕진한 죄는 간데없고 오로지 아내의 외모 탓으로 모든 파멸을 돌리는 비겁한 외침이었습니다. 향인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박 씨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 깊은 해탈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제가 가져온 전답은 땅에 묻혀 있으나 제가 이곳에서 3년 동안 일군 정성은 이 보따리에 담겨 있습니다. 향인은 뒷방 구석에 소중히 모아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더 꺼내 박 씨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3년간 어머님이 버리신 쓰레기 속에서 건져 올린 것들입니다. 나중에 정말로 배를 줄여 죽고 싶을 때, 혹은 서방님이 길바닥에서 매를 맞고 돌아왔을 때 열어보십시오. 그것이 어머님과 서방님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효도입니다.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발치에 놓인 보따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흥, 보나 마나 썩은 나물이나 해진 옷까지 드리겠지. 그딴 거 없어도 우리는 양반이다. 당장 나가란 말이다. 향인은 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3년간 닦고 닦았던 장독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몰래 숨겨둔 시간장 단지 하나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향인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재수없는 년 하는 시어머니의 욕설과 함께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향이의 거친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해진 보따리를 고쳐 메고 한양 저작거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쫓겨가는 여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문을 세우러 나가는 당당한 거상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안에는 지난 3년간 멸시 속에서 갈고 닦은 지혜와 시장 상인들과 맺어둔 신용,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기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 진사댁 마당에 남겨진 낡은 보따리는 차가운 바람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 태석은 그것이 자신들의 목숨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들이닥친 빚쟁이들에게 끌려나가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인과응보의 톱니바퀴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추락은 끝이 없는 법이라지요. 한때 한양에서 제법 떵떵거리며 사대부의 채통을 지키던 이 진사댁 모자에게 들이닥친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안채 대들보에 붉은 딱지를 붙이고는 박 씨와 태석을 짐짝 던지듯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너희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박 씨가 흙먼지 속에서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빚쟁이들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과거는 무슨 얼어 죽을 과거요? 대개 아드님이 노름판에서 날린 돈이 이 집 10채 값도 넘소. 이제 이 집은 우리 상단의 소유니 저작거리 다리 밑에 나가서 자리를 알아보죠.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힌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향이가 새벽마다 정성껏 쓸고 닦던 마당은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갔고 모자에게 남은 것은 몸에 걸친 비단옷 몇 벌과 향이가 마지막에 던져주고 간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첫날은 양반의 자존심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틀째가 되자 배고픔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석은 시장통을 서성이다 먹다 버린 배춧잎을 주워 먹으려 했으나 왈패들에게 두들겨 맞고 길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비단옷은 때 절어 너덜너덜해졌고 박 씨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저 공보년이 두고 간 보따리라도 열어봅시다. 혹시 압니까? 금가락지 하나라도 들어있을지. 태석의 말에 박 씨는 마지못해 품고 있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보따리를 열자마자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내팽개쳤습니다. 에이 고얀 것, 끝까지 나를 놀리는구나. 이게 무엇이냐? 보따리 안에서 굴러나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것처럼 거무튀튀한 덩어리 몇 개와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비단 주머니,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이 묵은 메주는 제가 3년 동안 약초물에 씻어 다시 빚은 약된장입니다. 시장통 옹기장수 김영감을 찾아가 이 장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단 주머니는 제가 밤새 기운 것이니 그것을 팔아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십시오. 땀 흘려번 돈만이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이 인연이 끝까지 우리를 비천한 장사치로 만들려 하는구나. 박 씨는 울분을 토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양반의 체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모자는 결국 기어가는 걸음으로 시장통 구석 김영감의 옹기전을 찾아갔습니다. 김영감은 꾀죄죄한 모자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댁 사람들이구만. 향이 댁이 미리 일러두고 갔소. 그댁 모자가 찾아오거든 이 장맛을 보게 하라고 말이오. 어디 봅시다. 김영감이 장덩어리를 조금 떼어 입에 넣더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건 그냥 장이 아니구려. 깊은 산삼 냄새가 나고 뒷맛이 이리 달 수가 있나? 향이 댁이 3년 동안 뒷방에서 이 귀한 것을 살려냈단 말인가? 이 장이라면 당장 한양에서 제일 가는 주막에서도 서로 사가려 할 것이오. 김영감은 그 자리에서 엽전 몇 잎을 내주며 장 덩어리를 샀습니다. 태석과 박 씨는 그 돈으로 난생 처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박 씨는 국밥 그릇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그 귀한 아이를 발로 찼구나.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목숨줄이었어. 태석 역시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자신이 괴물이라 부르며 외면했던 아내가 자신들이 탕진한 가문의 자네 속에서 이토록 단단하고 귀한 생명의 씨앗을 빚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뼛속까지 시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고생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향이가 남겨준 것은 일확천금이 아니라 살아갈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의 갓을 벗고 장터 바닥에서 된장 단지를 이고지는 고된 노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향이가 3년 동안 겪었던 그 모멸과 고통을 이제 그들이 온몸으로 겪어낼 차례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의 풍경은 변함없었으나 사람들의 입술을 타고 흐르는 소문만은 매일같이 새로웠습니다. 요즘 한양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비단도 금부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향가라는 낙인이 찍힌 작은 장단지와 그 단지를 감싼 기막힌 자수 주머니였습니다. 그 장맛을 한번 보면 궁궐수락간 음식도 싱거워서 못 먹는다지. 말도 마시오. 그 장을 파는 여주인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얼굴에 커다란 가리개를 쓰고 나타나서는 눈빛 하나로 장사꾼들을 벌벌 떨게 만든다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가득한 장터 한복판,
해진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때 이 진사댁의 귀공자였던 태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련님의 기품은 온데간데였고 때국물 흐르는 얼굴에 초점 없는 눈을 한 채 지나가는 가마들을 바라보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시장 구석에서 향이가 남겨준 비법대로 된장을 끓여 팔았으나 장사가 서툴러 늘 왈패들에게 자릿세를 뜯기며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과 호위 무사들이 길을 틔웠고 그 뒤로 비단 차일이 드리워진 화려한 가마 한 대가 위엄 있게 들어섰습니다. 가마의 문에는 향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수놓아진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 장맛을 장악하고 비단 무역으로 거부가 된 향 상단의 행차였습니다. 아이고, 행수 어른 오셨습니까? 시장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태석 또한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에게 밀려 길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마가 태석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비단 커튼이 서서히 걷히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고운 비단 너울을 쓰고 있었으나 바람에 살짝 날린 너울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울퉁불퉁한 공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자국들은 수천 번의 인내와 수만 번의 바느질이 새겨진 훈장처럼 고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저 눈매, 저 다부진 입술, 그리고 가슴에 달린 낯익은 자수 노리개. 그것은 3년 전 자신이 괴물이라 부르며 내쫓았던 아내 향이임이 분명했습니다. 향이야, 내가 정녕 향이란 말이냐? 태석은 염치도 잊은 채 가마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칼자루를 쥐며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가마 안에 여인이 가느다란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태석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비단신 코끝에 태석의 더러운 손이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향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녀의 발치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눈이 멀어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를 내쫓았구나. 제발 나를 살려다오. 우리 어머니가 시장 구석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향이는 태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태석은 미운 남편도 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이제야 겨우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배운 가여운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향이는 너울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자신의 공보 얼굴을 장터의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서방님, 저는 3년 전 서방님이 날려버린 그 땅의 흙을 닦아 장을 담갔고 어머님이 버리신 비단 조각을 기워 상단을 세웠습니다. 제가 거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서방님이 버리신 진심이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흉측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공보 며느리가 한양 최고의 거상이 되어 돌아온 이 기적 같은 광경에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향이는 태석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위 무사에게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과 적이 된장을 팔고 있는 노파를 우리 상단으로 데려오너라. 하지만 행수실이 아니라 마구간과 부엌으로 보내거라. 그들이 흘린 땀이 그들이 먹는 밥보다 무거워질 때까지 단 한 푼의 돈도 내어주지 말거라. 태석은 고개를 숙이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향이는 그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다시 사람이 될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거상의 행차는 다시 시작되었고 태석은 그 화려한 가마 뒤를 쫓으며 피눈물 섞인 참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정령 사람이 먹으라고 준 게냐? 내가 이 상단의 행수 어른과 어떤 사이인지 알고 이러는 게야. 상단 뒷마당 부엌 구석에서 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3년 전 집안을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으나 몸에 밴 허영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이의 언명으로 주방을 맡은 노련한 참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박 씨의 앞에 찌그러진 양은 가릇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식어서 굳어버린 보리밥 덩어리와 소금에 절인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행수 어른께서 말씀하셨소. 이곳에 귀비는 없으니 일한 만큼만 먹이라고 말이오. 이 밥이 싫으시면 굶으시는 수밖에 없소. 그리고 저기 쌓인 가마솥들 해지기 전까지 다 닦아놓으라고 하셨으니 어서 움직이죠. 박 씨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던져주던 그 탄 밥찌꺼기와 썩은 나물보다도 못한 대접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굳은 보리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씹을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문득 떠오른 것은 3년 전 뒷방 구석에서 말없이 밥물을 붓던 향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모진 밥을 먹으면서도 나에게 한 번도 대들지 않았거늘. 나는 그 아이를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구나. 박 씨가 가마솥을 닦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태석은 마구간에서 말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소매를 걷어붙인 그의 팔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손톱 밑은 검은 때로 가득했습니다. 향이는 하루에 단 한 번 해질녘에 마구간을 둘러보았으나 태석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치운 말구유가 깨끗한지 말이 먹는 여물이 정갈한지만을 차갑게 살필 뿐이었습니다. 향? 아니, 행수 어른. 제발 한 번만 나를 봐주시오. 태석이 참다 못해 향이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호위 무사가 칼자루를 만지며 앞을 막아섰지만 향이는 차분하게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가리개를 벗고 자신의 공보 얼굴을 태석의 눈앞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서방님, 이 얼굴이 아직도 귀물 같아 보이십니까? 태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전에는 징그럽게만 보이던 그 자국들이 이제는 거친 풍파를 견뎌낸 바위의 무늬처럼 거룩해 보였습니다. 아니요. 내 눈이 멀었었소.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그 자국들이 실은 우리 가문을 지탱하던 주춧돌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소. 나를 용서해달라는 염치 없는 말은 하지 않겠소. 그저 내가 당신이 겪었던 그 외로움과 고통을 반이반이라도 갚을 수 있게만 해주시오. 태석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흐느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향이는 그제야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난 흉터는 약을 바르면 아물지만 마음의 흉터는 눈물로 씻어내야만 지워지는 법입니다. 서방님과 어머님은 이제 막 첫 번째 눈물을 흘리셨을 뿐입니다. 내일 새벽 장터로 나갈 채비를 하십시오. 이제 구걸이 아니라 당신들의 땀이 섞인 된장을 팔 차례입니다. 그날 밤 상단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박 씨는 밤새도록 메주를 씻었고 태석은 무거운 장 단지를 지게에 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진사댁 마님도 도련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렸던 그 공보 며느리가 일궈낸 거대한 왕국 아래서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초심자들이었습니다. 향이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달빛 아래 땀 흘리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안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무너진 가문의 뿌리가
다시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보는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흉측한 외모 뒤에 숨겨두었던 그녀의 거대한 설계가 이제 마지막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찬 바람벽 아래서 매주를 닫고 말똥을 치우며 보낸 3년의 세월은 태석과 박 씨에게는 1000년보다 긴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화려한 비단 대신 무명 앞치마가 더 익숙해진 초로의 여인이 되었고, 태석은 노름판의 투점패 대신 묵직한 서책과 장사꾼의 장부를 손에 쥔 다부진 사내가 되었습니다. 향이는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태석의 앞에 낡은 책상 하나를 놓아주었습니다. 서방님, 이 책상은 3년 전 서방님이 술값 대신 내던지셨던 가문의 고서들을 제가 밤새 기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 책상 앞에 앉아 서방님이 버렸던 가문의 긍지를 다시 쓰십시오. 태석은 아내가 건넨 빛바랜 서책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 책장 사이사이에는 향이가 해진 종이를 하나하나 덧대고 풀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가문의 역사를 곰보 며느리는 자신의 피눈물로 기워 보존해온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그날부터 낮에는 상단의 짐을 나르고 밤에는 기름불 아래서 눈이 짓무르도록 글을 읽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뒤 한양 땅에는 경사로운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몰락한 이 진사댁의 아들 태석이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집 곰보 며느리가 죽어가는 가문의 숨을 불어넣더니 끝내 용을 만들어냈구나. 태석이 어사화를 쓰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그는 가장 먼저 안채에 앉아있는 향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향이는 더 이상 가리개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한 곰보 자국 위로 화사한 연분홍빛 연지가 내려앉았고 그녀의 눈빛은 한양 그 어떤 세도가의 부인보다도 기품 있고 당당했습니다. 부인, 내 이제야 당신의 발등에 이 어사화를 바칩니다. 당신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어느 장터 구석에서 얼어 죽은 귀신이 되었을 것이요. 박 씨 역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에 그 섯을 퍼런 도끼는 온데간데였고 오직 깊은 존경과 미안함이 담긴 눈물이 며느리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했다. 내 얼굴이 흉물스럽다 욕했지만 사실 진짜 흉측한 것은 내 마음이었어. 너는 우리 가문을 살린 은인이자 내 평생의 스승이다. 향이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향 상단의 거대 자본과 태석의 관직을 합쳐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허례허식에 치중하는 양반가가 아니었습니다. 향이는 가문의 대문에 지혜가 곧 외모요, 덕망이 곧 재물이다라는 가온을 걸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장을 나누어주며 한양 최고의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곰보 며느리의 비단 보따리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속아 그 안에 담긴 진심이라는 보석을 놓치곤 합니다. 향이의 남편 태석처럼 말이죠. 하지만 늦게라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마구간에서부터 참회의 눈물을 흘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은 세월에 지는 꽃잎이지만 그 마음의 향기는 100년을 가는 법입니다. 향이가 남긴 이 한마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겉모습에 가려진 진짜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소중한 존재임에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조선에 숨겨진 보석 같은 야담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가슴 뭉클하고 더 시원한 인과응보의 야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숨은 야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